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30일 토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12시 43분입니다. 예, 저는 어저께 공부하고 어제 일찍 일이 끝나서 오후에는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야구 끝난 다음에 뉴스 등을 보면서 소주 한잔 하고 자리 잤는데 좀 늦게 잤는데 아침에 좀 일찍 깼어요. 이제 제가 보통은 좀 일찍 깨니까 7시 8시 같은 그냥 저절로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피곤하죠. 아무래도 잠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제 피곤하지만 잠이 안 오는 그런 상황이 와요. 그러면 앉아서 명상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앉아서 명상을 하면 잠이 잘 옵니다. 예, 명상하다가 잠이 들어서 또 잠을 푹 자고 10시 반인가에 일어나서 뭐 이것저것 하다가 밥 먹고 씻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밥을 먼저 먹었기 때문에 기운이 좀 뭐랄까 심히 체력이 괜찮은 상태예요. 그래서 미디어북 오늘은 지금 어저께 지난 시간에 처음 했었죠. 킹크 실존적 변태 수업, 정신세계사에서 나온 캐럴린 엘리엇 지음 김정훈 옹기임이라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내용이 아주 깊이가 있고 통찰력이 있어서 놀라면서 봤어요. 그러면서 체크도 좀 하고 아주 재밌게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두 번째 시간 할 텐데요. 자,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또 최근에 책을 좀 많이 샀는데 진도에 비해서 한참 떨어지고 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책을 사 모으고 있습니다. 책을 사면 이렇게 부자가 된 것 같은지. 근데 실제로는 제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더 가난해지고 있죠. 책을 많이 사면서. 자, 프렌즈, 로빈 덤바. 과학이 우정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안진이 옮김, 정재승 해제, 어크로스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어크로스 출판사. 이 로빈 덤바에 대해서 지금 연속 3권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이분이 진화심리학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종교로 넘어가기 좋은 주제거든요. 그래서 목차를 보면 왜 지금 우정을 말하는가, 이 덤바의 수라는 책은 어제 소개시켜드렸습니다. 3장 당신의 뇌가 친구를 만드는 방법, 4장 우정의 원, 5장 사회적 지문, 6장 우정과 뇌의 메커니즘, 7장 시간과 접촉의 마법, 8장 우정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들, 9장 우정의 언어, 10장 동종 선호와 우정의 7기둥, 11장 신뢰와 우정, 뭐 이런 식으로 흥미가 생기는 주제들을 많이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들을 좀 많이 사놔서 그 다음 책을 뭘 읽을지가 항상 이제 고민이에요. 많은 책들 중에 유명한 책 위주로 읽어야 될까, 내 흥미가 있는 책을 위주로 읽어야 될까 고민인데 이런 거는 뭐 잘 처리해 나가야 되겠죠. 자, 이번 시간 킹크 미디어북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머릿말 했어요. 이번에는 프롤로그. 지하세계의 미스터리, 그곳의 모든 그림자에 대한 재고찰. 고대 그리스 신화 중에 지하세계의 왕 플로토가 처녀 여신 페르세포네를 납치하고 강간하는 이야기가 있다. 플로토의 주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하데스의 로마 이름, 플루토의 한자식 이름은 명왕이고 이 신의 이름을 딴 행성을 명왕성이라 부른다. 명왕성이란 이름이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비롯됐군요. 어쩌면 이는 당신에게 익숙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다시 살펴보자면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올림포스의 젊은 페르세포네가 어느 화창한 날 들판에서 꽃을 따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갑자기 발밑의 땅이 갈라지면서 위험천만해 보이는 남성이 나타나 페르세포네를 어둠의 지하세계로 잡아 끌고 내려간 뒤 그녀를 강간하고 부인으로 삼는다. 그러고는 자신을 영원히 떠나지 못하도록 지하세계의 음식인 석류의 씨앗을 먹게 만들고 페르세포네는 그렇게 지하세계의 왕비가 된다. 이것은 납치, 강간, 통제, 폭력, 학대로 점철된 슬프고 끔찍한 이야기이다. 하지만 수천 년간 그리스인들에게 지하세계는 왕이 있는 곳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오로지 여왕만이 있었다. 페르세포네 서사의 원류가 된 신화의 가장 오래된 층을 파보면 그곳에 빛을 파괴하는 여신이 있다. 힌두 여신 칼리와 비슷하게 페르세포네는 죽음의 여신으로 숭배되었다. 프루토가 등장하기 전부터 페르세포네는 홀로 존재했다. 페르세포네는 온전하고 홀로 완성되고 분리되지 않은 자라는 의미에서 처녀 여신이었다. 그녀는 처녀인 동시에 중심 핵심을 뜻하는 코레로 불리었다. 그녀는 만물의 중심이자 핵심이자 정수로 여겨졌다. 플루토와 페르세포네의 강간 이야기는 초기의 여신 숭배를 기준으로 수천 년이나 지난 이후에 만들어진 서사이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내가 이해한 바는 다음과 같다. 플루토는 페르세포네 여신의 무의식이다. 현대 점성학에서 플루토는 무의식의 신이다. 이것은 죽음과 공포, 강간과 악마, 파괴와 부의 축적 등을 상징하는 무시무시한 힘이다. 즉 우리가 평상시의 자아 느낌을 유지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동일시를 거부하고 개인적으로 책임지려 하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끔찍한 일을 의미한다. 플루토는 또한 연금술 그 자체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무의식의 신이 가진 심을 깨닫고 기억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의식화했을 때 비로소 이용할 수 있는 의도적이고 기적적인 편성 말이다. 내 해석은 이렇다. 어느 날 위대한 신 고레는 가없이 강력한 지하세계의 단독 통치자인 자신이 지루해졌다. 그녀는 홀로 완성된 자이자 전지전능한 신으로서 경험하는 영원한 단조로움에 실증을 느끼고 여기에 균열을 내줄 약간의 드라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코레는 자신을 두 개로 쪼갰다. 자애롭고 상냥하고 의식적인 모습과 그것의 쌍둥이 격인 잔혹한 무의식의 신 플루토로. 그녀는 들판에서 꽃을 타는 영원히 늙지 않는 어린 소녀와 같이 순수하고 분리된 개별자로서의 자신을 경험하기 위해 그리고 그 후에 변태스럽고 혼란스러운 이원성과 섹슈얼리티 폭력에 수반되는 모든 무시무시한 흥분과 전율을 경험하려 자신을 둘로 나눈 것이다. 고레는 위대한 이야기를 경험하고자 했고 위대한 이야기에는 그것이 비극이든 희극이든 언제나 분투와 역경과 대립이 존재한다. 또 분리와 재통합의 과정이 있다. 이런 시각에서 보자면 페르세포네의 강간 이야기는 단독자인 신이 제 손으로 이원성을 창조하여 자신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면을 경험한 다음 마침내
다시 통치자로 통합된 자로 되돌아오는 이야기이다. 단 예전과 다른 점은 무섭도록 타자와 같은 자신을 경험한 뒤에만 깨달을 수 있는 자아인식이 생겼다는 점이다. 플루토는 우리가 타자, 즉 내가 아닌 세상의 저편에 있는 존재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을 뜻한다. 너무 끔찍하고 광대무변하고 숭고하고 폭력적이어서 감히 우리가 자기 것이라고 동의시하지 못하는 타자 말이다. 수세기에 걸쳐 내려온 가장 유명한 버전의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페르세포네는 플루토에 납치당한 뒤 지하세계의 왕비가 되어서도 여전히 슬프고 꺼림칙하다. 그녀가 그 망할 놈의 석류 씨앗을 먹었기 때문에 올림포스의 밝은 들판에서 어머니 데메테르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은 1년에 고작 6개월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시간은 지하세계에 갇혀 유령들에 둘러싸인 상태로 자신을 고통에 빠뜨린 간악한 자의 아내로 살아야 한다. 하지만 이 버전의 신화는 마법의 관점에서 볼 때 딱히 인상적인 면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나는 페르세폰의 강간의 진짜 이야기 엘레우시스 밀교 가로 열고 고대 그리스의 대단히 비밀스럽고 위대한 마법 학교의 참석자들에게 알려진 진짜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버전에 훨씬 가깝지 않을까 추측해본다. 납치, 강간, 통제 등의 고난을 겪은 페르세포네는 어느 날 밤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깊게 숙고하며 지하세계의 음식, 석류의 씨앗을 먹는다. 그녀는 씨앗을 먹음으로써 지하세계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가로 열고 문자 그대로 소화시키고 분리된 순수한 나를 경험하기 위해 스스로 플루토를 창조하기로 선택했음을 기억해낸다. 이것은 깨달음의 아하 모먼트다. 이 사실을 기억해낸 페르세포네는 플루토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본다. 잔인한 괴물로만 생각했던 그는 사실 자신이 부탁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악한 악당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준 참으로 이타적이고 헌신적이고 순종적인 연인이었던 것이다. 이 사실에 눈뜬 페르세포네는 플루토를 용서하고 이들은 부드럽게 하나가 된다. 페르세포네는 이제 더 이상 지루함과 외로움에 떠는 왕비가 아니다. 그녀는 헌신적인 연인과 함께 자신의 힘과 그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완전히 자각한 상태로 지하세계를 다스린다. 이것은 자신의 힘을 타자로서 경험한 뒤에만 깨달을 수 있는 자각이다. 지하세계의 미스테리란 무의식의 신인 플루토가 아무리 혐오스럽게 보일지언정 그는 사실 우리가 손수 만든 창조물이고 친절하고 헌신적인 연인이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그를 용서하고 처음부터 진정 우리 것이었던 그의 힘을 온전히 내 것으로 경험하고 그를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플루토의 가없는 힘을 이용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이원성의 화신이다. 네. 동의합니다. 모든 존재는 빛, 가로 열고 의식과 어둠, 무의식의 차원을 모두 갖고 있다. 그렇습니다. 인격의 어두운 면, 즉 타자 또는 그림자가 어두운 것은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기 혹은 보려 하지 않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을 구성하는 내용물이 우리가 원시적이고 원초적이며 부정적인 충동이라고 치부하는 것, 그리하여 의식이 감지하지 못하게 묻어두고 부정하기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도 어두운 것이다. 하지만 페르세포네의 경우처럼 우리의 목표는 전인이 되는 것이다. 전인이 된다는 말은 우리의 어둡고 변태적인 면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그것을 수용하고 용서하고 온전히 책임지는 것을 넘어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의 별스러움을 즐기고 마침내 우리의 존재 전체로 통합한다는 뜻이다. 이것이야말로 심의 근원이며 변성의 마법이다. 예. 인상적입니다. 전인이 된다는 것. 여러분 전인이 되고 싶습니까? 네, 저는 되고 싶습니다. 저의 밝은 면과 빛의 면과 어두운 면이 통합되기를 원합니다. 두 부분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체크를 하겠습니다. 체크한 부분을 좀 다시 읽어볼까요? 전인이 된다는 말은 우리의 어둡고 변태적인 면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그것을 수용하고 용서하고 온전히 책임지는 것을 넘어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의 별스러움을 즐기고 마침내 우리 존재 전체로 통합한다는 뜻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의 근원이며 변성의 마법이다. 자, 이제부터 이제 일부 실존의 기본 해가지고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네. 자, 잠시 쉬었다 갈까요? 네.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서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날씨가 무지하게 덥습니다. 35도 뭐 이러는데 햇빛은 뭐 그냥 구름 한 점 없어서 쨍쨍 내리치고요. 아주 햇빛이 너무너무 강렬해서 아침에 베란다에 앉아있기도 힘들던데. 자, 1부 시존의 기본. 의식화되지 않은 무의식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칼 융. 지난 시간에 제가 나왔던 내용이고 체크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림자 소개. 왜 이것은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흥분시키는가? 만일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나는 굴러먹었다는 느낌이 마르지 않고 솟는 셈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생각하는 나는 모든 면에서 친절하게 꼴보기 싫고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꼴보기 싫고 위험하고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에게까지 고통만 주는 존재라면, 그런데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좋다면 내가 이렇게 이상한 질문을 하는 까닭은 완벽하게 깨어나지 못한 우리 인간 대다수 가로 열고 에카르트 톨레, 바이런 케이티, 달라이 라마 외 홍보 전문가를 두지 못한 겸손한 일부 샤먼 등을 제외한 인류 전체. 에카르트 톨레 책 얼마 전에 사서 소개시켜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톨레를 굉장히 인정하는 분이시네요.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예. 대다수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신에게 극도로 부족하고 끔찍하고 못생기고 결함투성이인 면이 있어서 이것을 다른 것으로 덮어야 한다고, 숨기거나 묻어버리거나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보기 싫은 그것을 성취로, 타인의 인정으로, 마약으로 덮어버린다. 적어도 나는 이렇게 수치스러운 부적절함을 자주 느낀다. 어쩌면 당신은 이런 것들을 전혀 느끼지 않을지도, 깨달은 자유인일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영광 있으라. 친구여, 부디 이 책을 덮고 깨달은 자로서 삶을 사시길. 하지만 나는 괜찮지 않다는 속 끓는 마음에 시달리는 나머지 분들은 내 말을 들어주기 바란다. 괜찮지 않다는 이 끔찍한 느낌은 파트너의 짜증 섞인 말투, 상사의 책망하는 눈빛, 고등학교 시절 라이벌이 퓰리처상을 받았다는 소식 등 아주 사소한 것으로도 증폭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럭저럭 재구실을 하는 성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이 수치스럽고 혐오스럽고 괴물같은 부적절하다는 느낌을 외면하고 머릿속에서 지울 수 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나는 글러먹었다는 이 감각을 필사적으로 무력화하고 숨기기 위해 온갖 형태의 중독에 빠진다. 소셜미디어, 안돼! 소셜미디어 1. 포르노와 알코올, 마약 중독은 이 느낌을 잠재우기 위한 발악이다. 나는 글러먹었다는 인식에 완전히 사로잡혀 마비되는 사람들도 있다. 심각한 우울증이나 기타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죠. 아주 공감합니다. 중독 성향이 상대적으로 약한, 저도 좀 중독 성향이 강한 스타일이에요. 근데 또 좀 재밌는 게 그 중독
또 쉽게 질립니다. 좀 그래서 중독이 잘 되는 스타일이긴 하는데 아주 막 선을 넘는 것까지는 잘 안 가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중독 성향이 상대적으로 약한 재구실을 하는 성인들 중에도 아무리 애를 쓰고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삶에서 어두운 패턴을 반복해서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그야말로 계속되는 반복. 이 사람들은 살면서 행복하고 충만한 일을 많이 겪을지도 모르지만 어쩐지 매달 쥐꼬리만큼의 돈밖에 벌지 못하고 자신을 학대한 부모와 놀랍도록 닮은 애인을 반복해서 선택한다. 왠지 대다수의 우리 인간들은 중독이든 엉망진창 패턴이든 이런저런 방식으로 나는 글러먹었다는 숨겨진 느낌을 기어코 느낄 수밖에 없는 듯하다. 그러니 이런 질문이 자연스레 떠오른다. 대체 이 빌어먹을 것을 어째야 하는 거지? 나는 이 글러먹었다는 느낌을 뜨겁고 황홀한 날것의 힘으로 변환시켜 보자고 제안하고 싶다. 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다. 20대 때 나는 고향인 펜실베니아 피츠버그의 곰팡내 나는 교회 지하실에 앉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맡기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공교롭게도 당시 나는 지하실을 사랑하는 헌신적인 기독교인이 아니었다. 나는 헤로인 중독 치료 모임인 12단계 그룹에 참여한 사회 부적응자였다. 심각했군요. 나는 중독 치료를 하는 동시에 문화비평 연구로 대학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밟고 있었다. 문화비평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키에르케고르, 하이데거, 니체, 사르트르 등 이상한 실존 철학을 어마어마하게 읽어야 한다. 매일 밤 12단계 모임이 열리는 캐캐묵은 지하실에 앉아 절망과 구원에 대한 몇 개의 서사를 듣는 동안 나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떠올렸다. 어릴 적 나는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남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이때의 경험이 너무나 초현실적이었기 때문에 급기야 마약을 하는 게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까지 생각하게 될 정도였다. 12단계 모임 사람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느님에게 맡기는 일, 운운하는 것을 듣고 있을 때 한 가지 선명한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뭘까요? 하느님은 상변태 또라이다. 하느님, 남신이든 여신이든 무성신이든 하느님은 이 세계를 창조했는데 이 세계는 전쟁과 강간과 학대, 중독과 재앙으로 가득한 미친 호러쇼였다. 만일 하느님이 이 호러쇼의 제작자라면 하느님은 이런 걸 좋아하는 게 틀림없다. 보통의 경우라면 이런 식의 사고는 끔찍한 허무주의적 신경쇠약으로 이어졌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삐뚤음하게 웃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들뜨고 어떤 가능성이 느껴졌다. 다음과 같은 생각에 가닿았기 때문이다. 어쩌면 나도 상변태 또라이일 수도 있겠다. 만일 정말 만일 내 인생에서 벌어진 모든 나쁜 일들이 사실은 내가 그런 걸 좋아해서였다면 여기에 심오한 예가 하나 있다. 당시 나는 질투심 강한 통제광인 남자와 사귀며 육체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 데이트할 사람을 구하는 게 어려워 크레이크리스트 개인 광고에서 찾은 남자였다. 크레이크리스트 주표시가 있는데 소소한 중고품부터 자동차, 주택에 이르기까지 온갖 종류의 직거래와 구인, 구직, 토론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미국 최대의 생활정보 사이트.
온라인 데이트와 성매매를 알선하는 광고들로도 악명이 높다. 개인 광고에서 찾은 남자였다. 맞다. 이게 얼마나 미친 짓인지. 맞다. 그 정도로 나쁜 남자였다. 그리고 맞다. 나는 그 정도로 엉망진창이었다. 나는 이 관계가 파괴적이고 위험하고 미친 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웬일인지 놓을 수가 없었다. 그와 헤어지고 짐을 싸서 나가려고 해놓고는 다음날 전화로 다시 돌아오라며 꼬시기를 반복했다. 그와 헤어지고 짐을 싸서 나가라고 해놓고는 다음날 다시 돌아오라고 꼬시기를 반복했다. 그러면 그는 돌아왔고 우리는 얼마간 기분 좋게 키스하다가 몇 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예전처럼 미친듯이 소리 지르며 싸웠고 그는 머그잔, 책 등의 물건을 내게 던졌다. 나는 내 파트너의 지독한 통제와 폭력이 증오스러웠다. 하지만 수많은 탐구와 숙고 끝에 나는 내가 사실은 그의 통제와 폭력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랑하고 사랑했다. 그는 나를 마치 헤로인 하는 사람이 언제나 헤로인에 손댈 수 있게 공급책을 관리하는 것 마냥 다루었는데 이때 느껴지는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너무 좋았다. 그래요. 즉, 내 존재에는 의미가 있었다. 페르세포네와 플루토의 이야기처럼 나는 나 자신을 속박하기 위해 그를 이용했다. 그렇게 하면 나를 들여다보거나 그가 없는 세상을 탐색해야 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죠. 내가 그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은 한편으로 그 사람과 그의 폭력적인 통제를 원망하는 게 재미있었기 때문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나는 끔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끔찍한 관계밖에 맺을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끔찍한 사람이 아니게 되면 그때 그를 떠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끔찍한 사람인 한 나는 그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편이 나았다. 아무리 소유욕이 강하고 폭력적인 사람일지언정 그와 있는 게 외로운 것보다는 좋았으니까. 그래서 나는 끔찍한 사람이 되지 않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끔찍한 사람이 되지 않고자 노력하는 것 자체가 대개는 자신이 끔찍하다는 사실을 더욱 명확히 방증할 뿐이다. 지금까지 말한 이 시나리오는 괴이한 유형의 결박, 즉 광대한 미지를 마주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일종의 속박장치였다. 마침내 나는 내가 끔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관계밖에 맺을 수가 없는 거야 라는 논리가 진실이 아님을 자각하게 되었다. 오히려 진실은 바로 다음의 깨달음이었다. 내가 이렇게 끔찍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건 외부의 악역에 의해 광적으로 통제되는 느낌을 내 무의식이 은밀하게 좋아하기 때문이다. 나는 내 삶의 추함이 내게 필요한 것이라거나 진짜라서가 아니라 그저 내 그림자가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깨달음을 충분히 숙고했다. 그러자 내 몸 안에 거대한 공간이 열렸다. 나는 폭력적으로 통제당할 때 무의식적으로 느낀 쾌락을 의식적으로 느끼고자 했다. 실제로 통제는 무의식적으로 나를 달아오르게 만들었다. 나의 아하 모멘트였다. 성적 흥분은 자석과도 같다. 이제 나는 내가 학대와 결핍과 거부를 평생 동안 자석처럼 끌어당겼다는 냉혹한 깨달음과 마주했다. 나는 지난 수년간 무의식적으로 자기 비하를 즐기고 이를 끌어당겼으나 실제 삶에서 비하와 결핍에 성적으로 흥분한다는 것은 수치스럽고 변태같고 이상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때까지 이 사실을 절대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특이한 취향을 가진 서클 내에서는 침대 위의 짜릿한 SM 플레이에서 상대방에게 굴욕당하며 흥분을 느끼는 것이 전적으로 멋진 일이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 그렇다면 그건 그냥 좆된 거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실제 삶도 그러면 이게 롤플레이가 아닌, 침대 위에서의 롤플레이가 아닌 실제 삶도 그럼 좆된 거죠 그냥. 네, 맞습니다. 그러자 내게 떠오른 생각 하나. 샹! 나는 그냥 침대 위에서만 변태였던 게 아니라 그냥 실존적 변태였네. 나는 일상의 존재 상태에서 고통과 결박을 원하는 뒤틀린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리하여 절박했던 20대 곰팡내 나는 캐캐 묵은 지하실에서 삶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족같음을 전적으로 하느님의 뜻에 맡기겠다고 간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하느님이 미친 변태이고 그 모든 영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하느님의 일부라면 어쩌면 나 역시 내면 깊은 곳에서는 미친 변태일 수 있겠다. 그러니 삶의 모든 무섭고 징글징글한 것에 화를 내는 대신 그것을 좋아해보면 나의 신성한 본성에 더욱 깊게 다가갈 수 있겠다. 이 깨달음, 내 실존적 변태에 대한 수용은 의식과 신성과 창조의 본질에 대한 내 오랜 탐구의 기반이 되어 주었고, 결과적으로 내가 오늘날 누리는 모든 엄청난 좋은 것들의 원천이 되었다. 오늘날 나는 삶에서 진짜 좋은 것들을 풍요롭게 누린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스럽고 섹시한 남편, 억대 매출의 사업, 세계 여행, 진실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들, 점점 깊어지는 영적 연결감, 빈곤과 학대와 중독으로 점철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으로서 스스로도 가끔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거대한 부와 아름다움, 가로열고 물론 지금도 나는 스스로 창조한 고통과 고난을 섭섭하지 않게 겪는다. 고통을 만드는 드라마를 여전히 즐길 때가 많기 때문이다. 단 지금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자각할 수 있다. 내 인생은 내가 실존적 변태성이라고 명명한 것을 탐험하기 시작하면서 바뀌었다. 이 책은 그 탐험의 결과물이다. 나는 내가 실존적 변태성을 있는 그대로 수용했을 때 일어난 삶과 영성의 어마어마한 전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능한 한 많이 경험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책을 썼다. 그리고 돈 얘기가 빠질 수 있나? 나는 여러분이 진정한 부를 가득 갖기를 바란다. 또한 사랑, 그리고 사람들, 삶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좋은 일들 역시 실존적 변태성이라는 자각 상태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 정신의 이상하기 짝이 없는 미로로 여러분을 안내해야 한다. 나를 비롯해 이 작업이 탄생하는 데 도움을 준 내 고객들이 삶에서 직접 길어 올린 이야기와 고백에 부디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게 지금 번역도 잘해서인지 생생하게 느껴져요. 이 분의 말씀이 진짜 옆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이게 다른 책들도 읽을 때 이렇게 문어체로 읽는데 이 구어체의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엇박자가 나서 잘 읽을 때 좀 떠듬거리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약속드리오니 이 책에 기울이는 모든 주의와 관심은 삶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변성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실존적 변태 수업은 어쩌면 여러분이 앞으로 접하게 될 그 어떤 정보보다도 여러분의 삶을 훨씬 좋은 방향으로 크게 변형시킬 수 있다.
무수히 많은 내 고객들이 수입을 2배, 3배로 늘렸고 진짜 사랑을 찾았으며 원망으로 너덜너덜해진 결혼에 생기를 불어넣었고 만성질환을 고쳤고 내가 나로 있는 것이 내면 깊숙이 편안해졌으며 만성적으로 막혀있던 창작력이 해방되었다. 이 책을 통해 이들의 실제 변성 이야기 일부를 소개하겠다. 너무 좋은 말뿐이라 어쩐지 사기 같은가? 예, 조금 그런 면이 있어요. 너무 좋은 말들만 하니까 사기 같기도 하죠. 봅시다. 사기인지 아닌지. 나를 잘 따라오시길. 여러분의 정의하는 좋다의 의미를 엄청나게 확장시켜 드리겠다. 알다시피 내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실존적 변태 수업은 지금까지 숨겨왔던 수치스러운 나의 일부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신체 반응을 기반으로 하는 급진적이고 야하며 대단히 실용적이고 효과가 빠른 방법으로서 오래된 부정적 패턴을 해체시키는 데 탁월하다. 여기서 말하는 숨겨왔던 수치스러운 일부란 바로 당신의 그림자를 뜻한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당신은 자신의 그림자를 만나 그것과 어울려 춤추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림자 통합 작업을 하면 아름다움과 불을 수용할 수 있는 삶의 역량이 훨씬 커진다. 더 이상 우발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것을 거부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법이다. 위에서 그러하듯 아래에서도 그러하다. 안에서 그러하듯 밖에서도 그러하다는 마법의 세계관이다. 이것은 현실의 프랙탈이고 홀로그램이라는 뜻이다. 프랙탈의 주표시가 있는데요. 작은 구조가 전체 구조와 비슷한 형태로 끝없이 되풀이되는 구조. 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이 책을 읽는 분이면 이런 개념은 알아둬야 합니다. 프랙탈, 작은 구조가 전체 구조와 비슷한 형태로 끝없이 되풀이되는 구조. 이게 비슷한 말로 개통 발생이 개체 발생을 반복한다? 반대인가요? 개체 발생이 개통 발생을 반복한다? 이런 의미예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당신과 외부 세계는 진짜 분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다시. 이것은 현실이 프랙탈이고 홀로그램이란 뜻이다. 홀로그램이죠. 이 사람은 알고 있어요. 당신과 외부 세계는 진짜 분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면의 작은 변화가 외부 세계를 극적으로 바꿀 수 있다. 즉, 마법이 가능한 것은 현실의 본질이 프랙탈이고 홀로그램이기 때문이다. 내면이나 내 주변 환경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순간 매우 커다란 것, 즉 세계 전체가 자동적으로 변한다. 이 말은 우리가 마법을 부리지 않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다는 뜻이다. 우리는 언제나 마법을 부리고 있고 언제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다만 인간은 습관적으로 평이하다 못해 지루하거나 파괴적인, 여기서 다시 한번 그림자가 등장한다. 파괴적인 마법을 부리고 있는 것뿐이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정신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세상과 정신은 하나의 온전한 연속체, 하나의 온전한 직조물의 일부이다. 마법을 마스터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 환경이 변하면 내가 경험하는 외부 세계도 그만큼 변한다는 사실을 배운다는 말이다. 일체 유심조라고 하죠.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자,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을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을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내는 실존적 변태 수업은 그만큼 변성의 힘이 강력하다. 이 정파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지금 이 책의 실존적 변태소. 근데 정파든 사파든 목표는 같습니다. 진리 추구고요. 강해지는 것이에요. 정파가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사파가 잘 맞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불교가 정파라면 이런 삐딱한 시선으로 보는 것은 사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정파적 인간인지 사파적 인간인지 잘 모르겠지만 사파에 더 가까운데 본질은 정파를 선호하는 그런 인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잘 맞지 않는 어떤 불협화음이 저를 좀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런 사파의 책을 읽을 때 그래서 또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봅시다. 자,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스승인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통찰 위에 자신의 이론을 세운 선구적인 정신치료자 칼 융은 인간의 정신 전체가 물밑의 거대한 빙하라면 우리의 의식과 정체성 가려고 우리가 보통 자기 자신이라고 상상하는 사람은 건드리면 툭툭 부러질 것 같은 물 위의 끄트머리 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부분은 프로이트도 뭐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무의식은 수면 밑에 빙하고 의식은 수면 위에 살짝 떠올라 있는 얼음에 불과하다. 그렇게 비유를 했죠. 세상에나 우리 모두는 얼마나 끝내주는 거대한 빙하인가. 심오한 연금술적 편성의 기본 공식은 용해와 응고이다. 우선 기존의 형태를 철저하게 용해한 다음 용해되고 정제된 요소들을 완전히 새롭고 더욱 강력하고 정교하고 체계적인 배열로 다시 섬세하게 응고시키는 것이다. 애벌레는 완전히 용해되어 고치 속 끈적한 물질로 변한 다음 나비로 응고하는데 이는 자연에서 벌어지는 연금술적 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환상적인 예다. 그 오쇼로 라주니시가 인간을 이렇게 애벌레와 번데기와 애벌레와 나비로 비유한 적이 있었어요. 책에서 오쇼로 라주니시 강의 책에서 대부분의 인간은 번데기, 땅속 어두운 곳에서 헤매다가 죽습니다. 그 애벌레에서 벗어난 소수의 사람들이 지적인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수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비유를 했어요. 그 중에서 또 극소수의 사람만이 그 애벌레 껍데기를 벗고 나비가 된다 라고 비유를 했는데 참 멋진 비유라고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영혼 또는 마음을 뜻하는 영어 단어 사이키는 나비를 뜻하는 그리스어 푸시케에서 나온 말이다. 이것이 우연일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영혼은 한 마리 나비처럼 벌레 같은 형상에서 출발해 용해되고 새로운 형태로 변성된 후에야 자신의 찬란한 아름다움을 바란다. 같은 맥락이죠.
많은 자기계발서와 대중적인 마법책, 가로열고 끌어당김의 법칙 같은 책들은 주로 용해와 응고 단계에 추력한다. 심상화, 기도, 학원, 주문 외우기, 비전 보드 만들기, 마법 문양 만들기, 수정 힐링, 사랑과 친절 명상하기 등 이 모든 것은 새로운 현실을 만드는 응고, 말 그대로 물질화의 방법으로서 효과가 입증되고 유명한 것이 맞다. 단 하나 문제가 있다면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 역시 짙어진다는 사실이다. 예. 이게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수행자들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도고 마성. 도가 높아질수록 악마일 때 마입니다. 마가 성해진다. 마 역시 성해진다. 모든 수행자들이 깊게 새기고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이단들, 지금 떠오르는 사람들이 문선명이라든지 나는 시인이다, JMS 정명석이라든지 이런 자들이 이 함정에 빠진 자들일 거예요. 대부분의 사이비들, 교주들이 그럴 겁니다. 대부분의 사이비 교주들이 노력 안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나름대로 치열하고 목숨 걸어서 수행을 했던 사람들인데, 높아진 도를 따라 성성해진 악마에 잡아먹힌 것이죠. JMS 정명석도 성경을 2000번 읽었대잖아요. 자기 말로. 저는 진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높은 수준에 올랐으니까 저 또라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높은 수준의 또라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대단하다고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원리가 그렇다는 거지. 앞에서 말한 진동수를 높이는 모든 방법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우리 존재의 빛을 밝히는 효과가 있지만, 그럴수록 숨어있는 어둠의 존재감은 더욱 강해지고 날카로워진다. 이런 부분은 또 체크를 좀 해줘야죠. 좋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부처님께서도 정말 당부를 많이 하고 주의를 주셨던 부분이에요. 알아두고 넘어갑시다, 우리. 자, 그러니 애초에 불쾌한 상황을 창조한 무의식의 그림자 패턴, 욕망, 성질, 믿음 등을 용해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심상화와 확언을 한들 진정한 충격감이라는 알맹이는 빠진 겉만 달라진 죽정이 환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내가 그러했듯 어쩌면 당신 역시 이전의 물질화 시도를 통해 이러한 얄팍함만을 경험했을 수 있다. 그 자기계발서 읽는 분들 많이 경험하죠? 읽을 때는 와, 이거 진짜 그래, 이거야, 이 방법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딱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다가 금방 흐물흐물해지고, 그게 또 강화될수록 그 반대편의 어둠도 강해지는 겁니다. 거기에 좌절하게 되고. 맞습니다.
용의 과정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바라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좌절하여 마법과 물질화에 대한 열정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난 그랬다. 그랬죠. 근데 말씀드린 데잖아요. 말씀드렸던 그것과 같죠. 실존적 편태 수업에서는 용해와 응고 공식 중 용해 부분을 소개한다. 당신의 변태스러운 그림자를 녹이고 드러내고 궁극적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당신의 실존적 변태성은 무엇인가? 당신은 당신의 그림자를 만나본 적이 있는가? 사람이 자신의 광대한 무의식을 어떻게 의식화하는지 모르면 가로 열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방법에 대해 전혀 감도 잡지 못한다. 맞죠.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방법이 쉽지 않죠. 대개 무의식에 끌려다닌다.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합시다. 즉 그들은 자신이 부정한 무의식적 욕망이 주동하는 완고하고 고통스러운 패턴에 지배당한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리 심상화와 확언을 열심히 해도 절대 고칠 수 없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광대한 무의식을 어떻게 의식화해야 하는지 모르면 대개 무의식에 끌려다닌다. 즉 그들은 자신이 부정한 무의식적 욕망이 주동하는 완고하고 고통스러운 패턴에 지배당한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리 심상화와 확언을 열심히 해도 절대 고칠 수 없다. 융이 강조했던 것처럼 의식화되지 않은 무의식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하지만 융은 또한 말했다. 깨달음은 빛의 형상을 상상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화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이 소박한 자기계발서의 핵심이다. 우리는 빛의 형상을 상상하자고 여기에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어둠을 재미있고 빠르고 변태스러운 방식으로 의식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 좋은 말입니다. 융은 또한 말한다. 깨달음은 빛의 형상을 상상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화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전인적 인간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 무의식이라는 제목으로 챕터가 있는데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가 좀 아프니까 다시 앉아서 네,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오늘도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날씨가 굉장히 덥고 러닝머신 타기는 싫고 헬스장보다는 수영장을 수영을 좀 하고 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무의식 챕터 요거까지만 읽고 수영장을 갔다 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고 수영장을 이 사람의 그 학문적 기반은 무의식 융의 학문을 많이 계승을 한 것 같습니다. 계승했다? 네. 계승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습니다. 재밌게 읽고 있고 재밌습니다. 자, 무의식. 융의 의식화되지 않은 무의식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라는 말은 무의식의 욕망과 호기심이 경험의 양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의미다. 그렇죠. 이건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인데 어쨌든 내면 깊은 곳의 그림자 욕망과 호기심은 의식되지 않은 미지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말인즉슨 그런 게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내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부정되고 억압되고 터부시되는 이러한 욕망들은 우리의 삶에서 대개 성취된다. 이때 당신은 금기시되는 이러한 욕망을 부정으로 억눌러 왔기 때문에 욕망이 성취되었음에도 이를 성취로 보지 못한다. 의식의 관점에서 볼 때 내면 깊은 곳의 욕망이 성취된 모습은 오히려 끔찍한 불행이다. 그렇죠. 마치 내가 아닌 외부의 어떤 주체, 이것을 잔인한 운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 자, 가로 열고 이것을 잔인한 운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 마치 내가 아닌 외부의 어떤 주체가 불쌍하기 짝이 없는 당신에게 나쁜 일이 벌어지도록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20대 젊은 청년 알렉스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자. 20대 청년 알렉스 예를 들어보자. 그는 돌봄받는 자신을 경험하고 싶다는 깊은 욕망을 갖고 있다. 어쩌면 어린 시절에 온전히 돌봄받는 경험을 한 적이 없어서 충족되지 못한 욕구가 내면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알렉스의 이러한 욕망은 사회적으로 그 또래 남성에게 용인되지 않는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돌봄받고 싶다는 욕망은 금기시되어 그의 무의식에 억압되었다. 지금까지 이것은 그의 의식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안에 이러한 욕망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 누군가 이것을 지적해도 그는 믿지 않았을 공산이 크다. 알렉스의 의식은 자신이 원해야 한다고 주입받았던 것들을 욕망한다. 이것은 독립적이어야 하고 자율적이어야 하고 멋진 커리어를 가져야 한다는 욕망들이다. 그리하여 알렉스는
성공하는 자신의 모습을 심상화하고 성공 확언을 연습하고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대학 졸업 후 인기 많고 존경받는 직업을 갖는다. 하지만 몇 달이 채 되지 않아 그의 최선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이 그를 사로잡고 그는 뜻하지 않게 해고를 당한다. 이제 혼자 힘으로 집세를 낼 수 없게 된 그는 다시 부모님과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의 의식적인 마음이 보기에 이것은 대실패, 수치, 불행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그의 무의식이 보기에 이것은 대승리이자 기저에 깔린 깊은 욕망, 즉 돌봄받고 싶다는 욕망의 완벽한 성취다. 무의식적으로 그는 부모님과 살며 돌봄받는 상황을 즐기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알렉스가 자신의 실직과 부모님으로부터 돌봄받는 것을 대단한 승리이자 성취라고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저항할수록, 즉 그의 무의식이 그러하듯 그것을 변태적 시열로 받아들이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저항하는 한 그는 더더욱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고 운명의 저주를 받았다는 느낌에 사로잡힐 것이다. 알렉스가 자신의 상황을 의식적으로 향유하지 못하고 저항하는 한 그는 자신을 낙오자와 실패자로 보고 자신감을 잃고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알렉스가 지금껏 터부시해온 의존에 대한 욕망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그 욕망의 승리를 뼛속 깊이 음미하는 순간 그는 다시 한번 솟아오르는 힘을 느낄 수 있게 된다. 그는 의지하고 싶다는 자신의 터부시되었던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이 주는 뜨겁고 기이한 쾌락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이때의 알렉스는 낙오자가 아니다. 오히려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다. 무의식적이었던 쾌락을 의식적으로 즐기고 만족스러워 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그는 훨씬 더 쉽게 앞으로 나아가 세상 속에서 자기 길을 걸을 수 있게 된다. 사실상 그는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도 스스로를 학대하지도 않는다. 더 이상 자신의 상황에 저항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은 지속될 필요가 없다. 자신의 실패와 의존성 그리고 돌봄받는 상태를 즐기는 이 젊은 청년의 내면이 어쩌면 뒤틀리고 기이하게 보일지도 모른다. 사실 실제로도 그렇다. 하지만 진절이 나는 상황 속에서 느끼는 이 변태적이고 기이하고 뻔뻔한 기쁨 속에서 그의 삶이 변성되고 에너지가 해방된다. 알렉스는 이전까지 무의식에 갇혀있던 어두운 그림자의 쾌락을 끄집어내어 빛을 비추었다. 우리의 연약한 애벌레적 삶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무의식적 패턴은 정말 많다. 흔히들 겪는 예를 아래의 일부만 소개하니 자기 자신이나 주변 친구 또는 가족의 삶에서 보이는 패턴이 있는지 살펴보기 바란다. 자, 1번. 아무리 열심히 또는 많은 시간 일해도 한 달에 특정 금액 이상 돈을 벌지 못한다. 예, 그렇습니다. 제 해당됩니다. 자, 2번. 끌리는 사람 족족 알고 보면 자신의 개차반 아버지 또는 개차반 어머니 또는 처음으로 큰 상처를 남긴 첫 번째 사람 등 누구든 개차반 아버지와 놀라우리만치 닮은 구석이 있다. 이건 잘 모르겠네요. 저는 그런 사람들 좀 싫어해요. 예, 피합니다. 예. 자, 잘 피해요. 네. 3번. 각 잡고 창작 활동을 하려고 할 때마다 3학년 때 선생님의 못된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재생되는 바람에 결국 창작을 피한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4번. 끝이 보이지 않는 죄책감, 수치감, 외로움, 좌절 등의 감정을 덮어버리기 위해 과식, 마약이나 알코올 등에 과다 의존한다. 네, 과식하는 면이 좀 있어요. 제가. 네, 맞습니다. 외로움,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과식하는 면이 있습니다. 어떤 체형이든 자신, 신체를 싫어한다. 지금 이 뚱뚱한 이 몸 싫어합니다. 지금 살 빼야 되는데 살이 안 빠지고, 운동 오늘 꼭 수영하러 가야지. 자, 4번. 자, 그 다음 5번인가요? 6번이네요. 피해자 의식에 끊임없이 시달리면서 무례한 다른 사람들, 가로 열고 가족, 상사, 배우자, 직원, 정부, 흑인, 게이, 이성애자, 백인, 유대인, 기독교인, 자본주의자, 히피 등등이 자기를 가만두기만 하면 삶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다. 약간의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저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에게 무례한지, 아니면 왜 이렇게 나를 싫어하는지 라든지 이런 거 생각 있습니다. 그 다음, 야심차게 미래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첫 단추를 도저히 끼우지 못한다. 그 다음, 매우 예민하여 모든 것을 자기 얘기로 받아들인다. 자, 그 다음, 습관적으로 허락을 구하고 실제로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이어도 사람들을 마음에 들기 위해 한다. 옛날에 어렸을 때는 이런 면이 좀 있었어요. 이런 부분은 좀 극복한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기 싫은 일은 안 합니다. 남들의 의식과는 상관없이. 자, 모든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순항할 때 갑자기 파트너에게 싸움을 건다. 글쎄요. 그런 부분,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인간관계를 맺기가 좀 힘든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잘 돼 나갈 때 뭔가 일이 안 좋게 풀리는 일이 만들어지고, 또는 제가 그런 행동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올 것이다. 여기에 독창적인 패턴은 하나도 없다. 문자 그대로 수십억의 사람들이 이러한 패턴으로 고통받는다. 이것은 모두 가족과 문화를 통해 트라우마와 죄책감, 수치심의 아름다운 대물림을 통해 전달된다. 정말 대단히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하다. 우리는 대부분 이러한 패턴을 적어도 몇 개는 갖고 있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끈끈한 패턴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한다. 자신이 패턴의 소나기에 잡혀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본인의 삶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려는 의지조차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물론 이러한 생각은 보통의 에고에게 대단히 위협적이다. 믿지 못하겠거든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역기능적인 인간관계, 커리어, 생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지 떠올려보라. 제3자가 보기에는 몇 발자국만 떼면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게 훤한데도 그들은 그 몇 발자국을 떼지 않는다. 아니, 움직일 생각을 안 한다. 왜? 무의식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제 손으로 창조하고 영원히 반복하고 있는 더러운 상황이 그들 눈에는 그저 꺼림직한 운명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무의식의 패턴을 의식화하여 녹여내면, 그리하여 자신의 존재와 의지를 통합하면 당신은 이러한 무기력에서 깨어날 수 있고 내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이 될 수 있다. 자신의 무의식을 이렇게 용해하는 작업을 한 뒤 심상화, 확언, 주문외우기 같은 유명한 방법들을 쓰면 무척 아름다운 효과를 얻게 될 것이고, 좌절을 맛보는 일 역시 훨씬 덜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런 종류의 깨어남은 우리들 인간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드문 위협이었다. 위협. 깨어나기까지 어떤 사람은 몇십 년에 걸친 정신치료를 받고, 어떤 사람은 그에 비등할 만큼 오랜 시간 좌선 명상을 한다. 하지만 이 책에서 제안하는 실존적 변태 수업 방법,
가로 열고 무의식을 빠르게 의식화하는 방법은 그와 다르다. 당신의 무의식적 욕망과 호기심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거대한 가능성의 풍광이 삶에 펼쳐진다. 이 통합 방법은 몇 년, 몇십 년이 아닌 며칠, 몇 주, 몇 달 만에 효과를 볼 수 있다. 왜? 실존적 변태 수업은 단순히 그림자를 알아차리는데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실존적 변태 수업은 자신의 그림자 자아를 수용하고 사랑하는 법을 알려준다. 생각해보라. 무의식은 우리가 밤에 꾸는 꿈만 지배하지 않는다. 깨어있는 낮 동안의 경험을 결정짓는 패턴, 욕망, 호기심 역시 광범위하게 지배한다. 우리가 쉽게 인정할 수 있는 정도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으로 우리가 깨어있을 때 경험하는 일상 역시 일종의 꿈이다. 밤에 꾸는 꿈보다 훨씬 밀도 있고 느리게 움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전히 꿈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무의식의 내용물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다루는 법을 알게 되면 깨어있는 삶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대단히 커진다. 자각몽을 꾸는 사람이 이게 자면서 꾸는 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밤의 꿈을 내 맘대로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깨어있는 일상이라는 꿈속에서 제대로 그리고 요령있게 눈을 떠 자신의 힘을 되찾는 것이 내가 이 책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일이다. 확실히 이 사람은 공부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높은 수준의 공부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일단 본인의 그림자를 타자로 바라보며 소외감만 느끼지 않게 되어도 당신은 힘이 솟는 걸 경험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 책은 고착화된 삶의 고통스러운 패턴에서 우리가 취하는 무의식적인 쾌감을 어떻게 의식화하는지 알려주는 그림자 통합 방법으로서 이를 통해 삶이 뒤바뀔 수 있다. 지금까지 무의식의 영역에 억눌러 있던 길티 플레저를 의식적으로 즐기고 승인함으로써 우리는 고착화된 패턴을 중단하고 끝내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길티 플레저 주어 표시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좋아하고 즐기게 되는 심리. 이런 심리가 있지요. 있습니다. 나는 실존적 변태 수업이 신선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전혀 선례가 없는 오리지널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다. 탄트라와 영지주의 계보의 학파들, 가로 열고 힌두교, 불교, 그리고 서양의 비전 전통은 학파들은 고양된 감각에 머무르는 법을 중요하게 가르친다. 여기서 고양된 감각이란 고통과 쾌락 같은 강렬한 유체적 느낌뿐 아니라 분노, 두려움, 욕정 같은 강렬한 정서적 느낌 역시 의미한다. 그래서 탄트라교 신자는 전통적으로 섹스나 죽음처럼 강렬한 반응을 일으키는 주제에 대해 명상하고 감정과 본능, 특히 섹스와 공격성이 가진 날것의 에너지를 광명의 깨달음으로 전환시키는 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운다. 탄트라교는 끌림과 혐오, 쾌락과 고통의 강렬한 에너지를 피하지 말고 오히려 각성을 이끌어내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근본 사상으로 삼는다. 왜? 욕망과 공격성, 사회적으로 터부시되는 경험을 피하는 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회피는 혐오와 애착의 올가미를 더욱 조일 뿐이고 이것은 환상이라는 바퀴를 계속 돌게 만든다. 이와 마찬가지로 실존적 변태 수업에서 우리는 무의식의 금기 영역 속으로 뛰어들어 그곳의 고양된 감각 속에 머물며 지금까지 고착되었던 에너지를 광명의 깨달음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배운다. 그 다음부터 일과 해가지고 약간
이제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1과 2과 뭐 막간 뭐 2부 이런 식으로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도입부에 들어갔어요. 재미있으신가요? 저는 상당히 유익하게 들리는데.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 저는 수영을 좀 갔다 와서 책을 또 마저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